네. 시니어 모멘텀 스터디 1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모멘텀 페이지가 있고 거기 1회 쪽에 보시면 이렇게 퍼스트 턱, 세컨드 턱 해서 이제 발표자, 발표 주제, 그리고 이제 릴레이티드 페이퍼랑 이제 매터리얼이 있고요. 저희가 스터디를 진행한 이후에 이렇게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스터디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배운 거 간략하게 적어주시는 리뷰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이성윤님께서 제너러티브 리트리벌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안홍균님께서 뎁스 이스티메이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바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이성윤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제너러티브 리트리벌이라는 NLP 쪽에서 이제 리트리벌 태스크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요즘 새롭게 좀 패러다임으로 등장하는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검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정보 검색이나 어떤 검색과 관련된 메소드들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먼저 그걸 좀 리캡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는 이제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그 저희 과목으로도 아마 개설 과목 중에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안 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검색 엔진, 네이버 같은 데서 어떤 검색을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쿼리를 던지면 그거랑 관련된 이제 다큐먼트들의 리스트를 이제 뽑아내주는 그런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NLP 분야에서 되게 많이 발전이 이루어져 있고, 뭐 학회 같은 데 보면은 논문들도 거의 막 정보 검색 관련된 논문들이 뭐 한 20-30% 넘는 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되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다큐먼트를 찾는다라고 하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다큐먼트의 아이디를 찾게 됩니다. 뭐 그거를 찾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스파스 리트리벌, 그다음에 덴스 리트리벌, 그리고 제너러티브 리트리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파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뭐 기계학습이나 그럴 때 배우신 적 있으실 텐데 뭐 TF-IDF라는 기술과 뭐 BM25 같은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지만 말 그대로 질문에 있는 단어가 문서에 있으면 그거를 이제 정답으로 찾아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2022년에 개봉한 영화가 뭐가 있냐? 그러면 2022년 그리고 영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매칭을 시켜서 그 두 개의 단어가 있는 문서를 이제 뽑아내 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일단 빠르다는 게 특징이고, 하지만 이제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좀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어떤 순간에서 안 좋아지는지는 이제 좀 추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 리트리버를 대체하고자 나온 게 이제 덴스 리트리버이라고 하고, 사실상 이제 이 덴스 리트리버이 지금 학계의 거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유사도를 구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쿼리를 이제 벡터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다큐먼트 아이디를 벡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들 간에 어떤 시멘틱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벡터인데, 그 벡터들 간에 이제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유사도를 구할 수가 있고, 그 유사도를 랭킹을 취해가지고 그 어텐션 스코어 구하듯이 이제 유사도 점수를 쭉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상위의 것들을 뽑아오는 이런 타입의 리트리버이 이제 덴스 리트리버이고, 상당히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게 이 제너러티브 리트리버이라는 건데, 제너러티브 리트리버는 뭐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뭐 T5나 뭐 그런 GPT 같은 생성 모델을 사용을 해서 다큐먼트의 아이디를 직접 생성해냅니다.
그러니까 인풋으로는 뭐 쿼리가 들어가면 그 쿼리를 인풋으로 받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그 다큐먼트 아이디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형태로 리트리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좀 더 자세히 다뤄보면 스파르스 리트리버에서 TF-IDF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크게 TF 스코어와 IDF 스코어가 있는데, TF 스코어는 말 그대로 내가 찾고자 하는 쿼리에 있는 단어가 얼마나 문서에서 등장을 하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 IDF는 반대로 좀 어느 정도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빈번하게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문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더나 어 같은 정관사는 그냥 당연하게 쓰이는 거고, 사실 그게 쿼리랑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큐멘트 내에서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점수가 높아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IDF 텀이 이제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에 대해서는 스코어를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네. 혹시 식에서 그 알파벳이 어떤 노테이션인지 T는 이제 텀입니다. 그래서 쿼리 같은 데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말하는 거고요. D 같은 경우는 이제 다큐먼트입니다. 이제 소문자 D는 이제 다큐먼트 하나를 뜻하고, 대문자 D는 다큐먼트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위에 세 개의 식이 이제 TF-IDF고요.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스코어 DQ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BM25인데, 여기서 대문자 D도 그 다큐먼트의 모음을 뜻하고, Q는 이제 쿼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 당연하겠지만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가로축이 이제 성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맞췄냐라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좋은 건데, 덴스 리트리버에 비해서 스파르스 리트리버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점수를 가지는 걸 볼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쿼리 레이턴시, Y축은 이제 걸리는 시간인데, 대신 BM25 같은 스파르스 리트리버는 되게 빠른 속도로 검색을 해준다라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이버나 뭐 대부분의 검색 회사에서는 대부분 스파르스 리트리버를 주로 하고, 그거를 이제 AI로 덴스 리트리버를 좀 가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파르스 리트리버이 검색할 때는 사실 실생활에서는 빠른 게 최고잖아요. 정확한 것도 물론 좋지만 어느 정도 정확도를 포기하고 이제 빠른 속도로 찾아줄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아직도 스파르스 리트리버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설명했지만 로어 퍼포먼스가 단점이고, 이제 이걸 좀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준비해 봤는데, 이 배드가이라는 사용자의 질문이 던져졌을 때 기존의 스파르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이 다큐먼트, 이 D가 이제 골든 다큐먼트인데 이걸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드가이라는 거랑 빌런이라는 거를 TF-IDF 방식에서는 이 둘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말 그대로 텀 매칭이기 때문에 다큐먼트에 배드가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다큐먼트를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람들은 배드가이랑 빌런이랑 뭐 대충 같은 의미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바로 뽑아낼 수 있지만 기존 방식은 뽑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표는 그 DPR이라는 덴스 리트리버의 논문 중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DPR 성능이 BM25를 거의 압도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다음 등장하는 덴스 리트리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덴스 리트리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로 유사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 인코더와 크로스 인코더 방식이 있습니다. 바이 인코더는 말 그대로 인코더를 두 개 쓰겠다는 말인데요. 뭐 클립 같은 뭐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것도 보시면 뭐 비전 인코더, 랭귀지 인코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이 인코더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컨텍스트 인코더랑 이제 쿼리 인코더 두 개를 써서 각각 인코더를 태웁니다. 그러면 인베딩 된 벡터가 나오겠죠. 그게 이제 그 벡터가 어떤 쿼리나 다큐먼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벡터인데, 그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해서 이제 랭킹을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크로스 인코더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인코더에 두 개를 이제 세퍼레이트 토큰이라는 것으로 같이 넣어주고 인코딩을 같이 태웁니다. 그러면 어텐션 스코어가 서로에 대해서 한 번에 구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이 인코더가 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DPR 같은 것도 바이 인코더고 그 후에 나오는 것도 대부분 그런 형식을 띠고 있어서 바이 인코더를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어떤 것과 크로스 인코더는 하나의 인코더를 써서 그 다큐먼트랑 그 쿼리를 한 번에 넣어줍니다. 그 뭐 분리하는 토큰을 가지고 한 번에 인풋으로 넣어주고 그냥 거기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바이 인코더만 학습을 시켜봤는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바이 인코더는 각자 걸리는 시간이 있지만 크로스 인코더는 또 하나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걸 또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풋 시퀀스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댄스 리트리버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학습 시간과 인퍼런스 할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TF-IDF는 학습이 필요 없죠. 그냥 바로 턴 매칭을 하면 되니까 굳이 뭐 학습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물론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실생활에서 사용하려면. 그리고 댄스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걸로도 더 튜닝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지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DPR을 학습을 시켜봤는데 그게 충분히 크지 않은 코퍼스, 그러니까 문장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거의 80시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근데도 성능이 별로 안 좋아서 언더피팅 된 게 보여서 더 이제 많은 학습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이 바로 제너러티브 리트리버를 나오게 한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그림은 이제 오늘 설명할 DSI 논문에서 나온 그림인데요. 그 보시면 이제 인코딩을 학습을 합니다. 인코더가 쿼리 1, 2, 3이 들어오면 다큐먼트 456과 137을 구분해 내야 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456, 벡터 456, 그러니까 다큐먼트 456이 정답인데 쿼리에 대한 정답인데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로 이제 서로 가까워지게 학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벡터 123과 벡터 137, 그러니까 다큐먼트 137은 쿼리 123과 맞지 않는 네거티브 샘플이기 때문에 서로 멀어지도록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한 것은 모여지고 서로 다른 것들은 좀 멀어지게 학습을 하는 게 바로 이런 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더들을 학습을 하면 이제 리트리브를 하게 됩니다. 쿼리 1, 2, 3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이제 벡터 456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맥시멀 이너 프로덕트 서치, 그러니까 MIPS라고 하는데 뭐 파이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써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지는 어텐션 스코어와 비슷하게 가장 높은 이너 프로덕트 스코어를 가지는 것들을 랭킹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답을 선출하게 됩니다. 네. 그럼 아까 학습 시간 얘기가 나왔는데 바이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인코더랑 캔디데이트 인코더를 패러럴하게 학습시켜요. 네, 아마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메모리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때 A180기가 4개를 돌려서 학습을 했는데 그런데도 메모리가 다 찼고 80시간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메모리도 잡아먹고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사실 댄스 리트리버 방식이 엄청 느리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것 같은데 약간 그냥 지금 약간 생각이 난 건데 스파스랑 댄스를 약간 좀 쳐서 아까 스파스 문제점 중에 하나가 한 매칭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약간 엄청 큰 코퍼스 말고 이제 비슷한 의미의 텀을 가진 애들끼리 코퍼스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이제 작은 코퍼스 안에서 유사들을 약간 매칭해서 스파스처럼 하는 방식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서 사실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지만 이 표에 보시면 BM25 플러스 DPR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합쳐서 한 겁니다. 퍼포먼스는 비슷해요. 퍼포먼스는 사실 합친 게 물론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뭐 데이터셋마다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합친 게 좀 더 좋다고는 들었어요. 일반적으로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DPR이나 제가 계속 말씀드린 DPR이나
안스 같은 모델이 이제 대표적으로 댄스 리트리버를 하는 모델이고요. 이런 거는 좀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논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랭킹을 하고 나서 리랭킹이라는 과정이 또 존재해요. 댄스 리트리버는 말 그대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랭크 리스트 뽑고 다시 이제 랭크를 다시 돌리는 거예요. 뭐 그거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아무튼 그거를 또 학습을 시키고 또 리랭킹을 해서 또 점수를 올리고 이런 방식에 계속 반복이 되었고 거기에 좀 실증이 난 이제 학계 사람들이 이제 제너러티브 리트리버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댄스 리트리버의 단점은 당연히 메모리 풋프린트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 보시면 인덱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뽑아내기 위해서 문서의 인덱스를 저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면 파라미터가 16.1b, 그러니까 160억 개의 인덱스 파라미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델 사이즈도 64GB로 되게 크고 파라미터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소프트맥스 로스를 저희가 구해야 되잖아요. 그 어떤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스코어를 가지는 애를 뽑아내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로스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주장하고 싶은 반대, 아카데믹 트렌드랑 좀 맞지 않지 않나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뭐 아시다시피 챗 GPT나 뭐 GPT-3나 되게 생성 모델이 잘 나온 게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NLP 연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 먹으려는 연구가 되게 많은데, 그 뭐 프롬프팅이나 그런 것도 다 비슷한 연구인데 아직도 댄스 리트리버, 이 리트리버 분야에서는 아직도 버트만 쓰고 있습니다. 버트 베이스 모델을 써서 그 바이인코더 두 개가 버트 두 개거든요. 그거를 구해서 막 벡터 막 이너 프로덕트 하고, 이게 약간 제 생각에는 좀 트렌드랑 맞지 않는 연구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메모리 많이 들고, 그다음에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네거티브 데이터라는 게 학습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어떤 걸 맞추려면 정답도 필요하지만 오답도 필요하잖아요. 이건 이래서 틀린 거야, 이건 이래서 맞은 거야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DPR 같은 모델은 이제 네거티브 데이터를 샘플링을 합니다. 근데 그걸 또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것, 얼마나 오답인 거를 골라줘야 되는지가 또 연구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거를 또 하는데도 코스트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댄스 리트리버가 이제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제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는 제가 많이 서두가 길었는데 이런 메모리 풋프린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T5 모델 하나만 있으면 파라미터 서치, 그러니까 모델 파라미터의 힘을 빌려서 결국에 생성해내면 끝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같은 그림인데 쿼리 1, 2, 3이랑 다큐먼트 4, 5, 6, 1, 3, 7이 있을 때 단순히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 T5를 통해서 뭐 인풋을 받고 아웃풋으로 이제 다큐먼트 아이디를 생성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리트리브 했다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빔서치라는 제너레이션 쪽에서 쓰이는 어떤 테크닉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말을 만들어낼 때, 그러니까 GPT 같은 것들이 말을 만들어낼 때 어떤 거를 다음 토큰으로 정할 건지에 대한 어떤 서치 방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탑 K를 정하게 됩니다. 되게 이 부분에서 저는 되게 신박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별도의 리랭킹 과정이 없이 단순히 탑 K계의 후보군을 뽑아주는 빔서치라는 제너레이션 방법을 통해서 랭크 리스트를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너러티브 리트리버, 다큐먼트 리트리버를 나오게 된 논문이 이 뉴릭스 2022년에 게재된 트랜스포머 메모리에서 디퍼런시버블 서치 인덱스, 그러니까 줄여서 DSI라고 하겠습니다. 이 DSI라는 논문인데 여기서 최초로 이러한 방식을 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아래 그림은 둘 다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이 아래의 표가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BM25랑 TF-IDF, 그러면 듀얼 인코더, 이 듀얼 인코더가 아까 말한 바이 인코더랑 같은 말이고요. 그 댄스 리트리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SI가 마지막으로 제너러티브 리트리버 모델인데, 뭐 비교해 보시면 이제 뭐 다큐먼트나 쿼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뭐 여기선 베리어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일종의 벡터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트링이죠. 다큐먼트 456이라는 스트링에 대한 벡터를 생성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인덱싱 과정은 단순히 다큐먼트랑 다큐먼트 아이디를 매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번역을 생각해 보시면 뭐 한국어랑 영어를 이렇게 매칭하듯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다큐먼트랑 그 다큐먼트 아이디를 매칭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덱싱을 학습을 하고
리트리버 때는 이제 단순하게 쿼리가 들어오면 그 오토 리그레시브라는 말을 혹시 아시나요? 그 이전 상태의 인풋이 아웃 상태의 아웃풋 이전 상태의 아웃풋이 다음 상태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그 GPT 같은 것들이 그렇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큰 하나 하나씩 생성하는 방식을 통해서 리트리버를 하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모델만 단지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의 모델로만 뭐 리랭킹 필요 없이 그냥 T5 모델 트랜스포머, 심지어는 바닐라 트랜스포머 하나로만 이제 리트리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거는 이제 구글 리서치에서 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좀 트렌드를 바꿔주는 좀 게임 체인저 논문들을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담이지만 이 다음에 제가 오늘 두 개의 논문을 준비했는데 이 다음 논문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그 검색 쪽으로 리소스가 풍부한 회사들만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래서 네. 궁금한 게 리트리버리라는 검색을 할 때 그 많은 사용자들이 쿼리를 이렇게 줄 때마다 사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맞죠. 그런 부분은 궁금한 것 같은데. 저도 뭐 프로덕트 땅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뭐 깊이 있게 공부해 보진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온라인 트레이닝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뭐 좀 바꿔주고 그리고 그런 거는 막 그래프를 쓴다고 들었어요. 뭐 그래프를 해가지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아무튼 그 랭킹을 순식 그때마다 매칭을 다시. 네, 맞아요, 맞아요. 바꿔주고 뭐 하는 것들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네. T5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인덱스를 붙이고 이제 뒤에 해야 될 작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작업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데 T5를 써야 합니다. 그냥 스크래치로 학습이 되지 않은 그냥 T5 아키텍처만 주어진 그냥 바닐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나올 텐데 바로 나오네요. 네, 일단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팸 커럽션이라는 게 방금 말씀해주신 뭐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인덱싱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을 가지고 리트리버를 하려면 먼저 인덱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어떤 다큐먼트 아이디를 가지냐라는 거를 모델한테 먼저 학습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쿼리가 들어왔을 때 이 다큐먼트 아이디는 다큐먼트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를 생성하는 것이 결국 다큐먼트를 리트리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인덱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덱싱 메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그냥 이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큐먼트 토큰 문서에 있는 각각의 토큰들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다큐먼트 아이디를 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게 토큰이 들어왔을 때 아이디를 내보내는 것으로 매칭을 시킬 거냐, 아니면 반대로 아이디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다큐먼트 토큰들을 내보내는 것으로 매칭을 시킬 거냐, 아니면 바이디렉셔널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T5가 학습하는 방식처럼 스팸 커럽션을 쓸 것이냐. 그러니까 스팸 커럽션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가 이렇게 땡큐부터 위크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X라고 되어 있는 게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가려서 못 보게 해서 모델에게 넣습니다. 그러면 타겟은 결국에 저걸 맞춰야 돼요. X for inviting Y last Z, 저걸 맞추는 방식으로 말 그대로 스팬으로 지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T5가 학습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다큐먼트와 아이디 간의 상호관계를 학습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인덱싱을 했는지 알아봤으니까 뭘 인덱싱을 해야 하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거는 다큐먼트에 있는 첫 번째 L개의 토큰만을 인덱싱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인풋 투 타겟으로만 제가 앞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논문에서 이거를 디폴트로 한 것 같아서, 그래서 다큐먼트 토큰의 L개를 ID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L개는 하이퍼 파라미터고
얼마나 길게 잡아야 될지는 뭐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문서들끼리 구분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L개를 다큐먼트 아이디로 매핑을 하게 되는 게 다이렉트 인덱싱이고, 셋 인덱싱은 그냥 그 파이썬의 셋 그 아시죠? 셋 쓰면은 이제 중복되는 것들 다 사라지잖아요. 다큐먼트를 그 셋에 넣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애들로만 인덱싱을 시키는 게 셋 인덱싱이고요. 그다음에 인버티드 인덱싱은 이제 서브 샘플을 랜덤하게 하는 건데, 뭐 다큐먼트가 이렇게 있으면 말 그대로 그 중에서 아무거나 랜덤으로 서브 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덱싱을 하는 게 바로 인버티드 인덱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트리버를 위해서 다큐먼트 아이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고 이제 논문에서 주장을 했는데, 총 3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이어나갔지만 결국에 2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naively structured string identifier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뭐 나열을 하는 거죠. 랜덤 뭐 0부터 20만까지 뭐 랜덤한 숫자를 하나를 그냥 아이디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그렇게 너는 이제부터 1, 2, 3, 4, 5야 라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정을 하는 게 naively 한 방법인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왜냐면 어떤 문서와 어떤 문서는 서로 이어진 것도 있고 서로 멀어지는, 서로 반대되는 문서가 있을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숫자를 붙여버리면 모델이 학습하기에 굉장히 어렵겠죠. 결국에 모델이 찾아야 되는 건 다큐먼트의 어떤 시멘틱한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다큐먼트 아이디를 내보내야 되는데, 그 다큐먼트 아이디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아비트러리한 거라면 결국에 학습이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밝혀지겠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DPR보다 낮고, 보통 논문에서 뭔가를 주장할 때는 기존보다 좋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논문을 쓰는 건데, 이 나이블리한 방법은 DPR보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semantically structured identifiers, 그러니까 문서들끼리 어느 정도 시멘틱하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깔고 그거를 다큐먼트 아이디에 적용을 한 방법인데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해놨을 건데 여기 있네. 네, 그럼 이것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semantically structured identifier인데, 혹시 그 클러스터링 다들 배우셨죠? 그 기계학습 같은 데서 클러스터 할 때 이제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라는 거를 혹시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계층 구조를 나눠서 클러스터를 반복을 하는 건데, 흔히 생각해서 그 뭐 백준이나 아니면은 뭐 자료 구조 시간에, 저는 자료 구조를 안 들었는데 혹시 그 이런 거 배우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트라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문자열을 좀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인데, 이 트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서들이 이렇게 쫙 퍼져 있으면 그 여기서의 점들은 각각은 문서의 인베딩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인베딩 벡터라는 것은 즉 문서들의 어떤 시멘틱한 의미가 담겨 있는 벡터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벡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인베딩 벡터가 이렇게 회색 점으로 나열져 있으면 그걸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각각 매칭을 해서 각각 이렇게 계층 구조로 쭉쭉쭉 클러스터를 하게 되고요. 그 몇 개까지, 그러니까 토큰이 몇 개까지 다큐먼트 아이디로 할지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뭐 4글자로 할 수도 있고 5글자로 할 수도 있고 뭐 6글자로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 노란색을 계속 따라가면 여기에 있는 다큐먼트들은 너는 이제부터 다큐먼트 223이야 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단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문서인데 같은 다큐먼트 아이디를 가지게 되면 콜리전이 발생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 잘못 검색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도 아마 퓨처 워크로 남겨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든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리트리버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빔서치로 이제 리트리버를 하게 됩니다. 빔서치라는 것은 이제 제너레이션 할 때 쓰는 테크닉인데, 빔 사이즈를 우선 먼저 정합니다. 몇 개까지 가지수를 각각 스텝에서 나눌 것인지, 여기서는 빔 사이즈를 2로 지정을 해서 각 스텝마다 토큰이 들어왔을 때 최대 2개까지의 후보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 토큰이 들어오면 he나 i 두 개를 생성할 수 있고, he에 대해서는 또 hit이나 struct을 생성할 수 있고, i에 대해서는 was나 got 이렇게 2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가보면 최종적으로
in with 파이 타르트 파이 타르트 이렇게 6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걸 생각하면 2 들어오고 뭐 1, 2, 3 이렇게 빔 사이즈가 3개인 거고 뭐 1에서 또 뭐 1, 2, 3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 2, 3 같은 거는 빔 서치를 통해서 리트리브가 되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복잡했는데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나요? 안 돼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덱싱이 이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예시를 들어보면 맨 첫 번째 다큐먼트 임베딩 여기서 0부터 시작했다고 합시다. 여기서 0이라는 스타트 토큰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0이라는 게 있었을 때 빔 사이즈가 3이면 총 3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0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에 0, 1, 0, 2, 0, 3 3개의 후보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에 대해서 또 1, 2, 3을 3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빔 사이즈가 3이면. 그러면 결국에 얘는 0, 2,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트리버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뭔가 안 된 것 같지만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빔 서치를 한다 리트리브를 할 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라이를 쓴다는데 네. 다큐먼트들이 트라이 그 구조로 저장이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이게 그 단점 중에 하나인데 트라이도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 저장 공간이 좀 필요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한 자료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댄스 DPR 같은 데서 저장 공간이 많이 드니까 얘네가 지적을 한 건데 얘네도 정작 저장 공간이 좀 많이 들면 이게 뭔 소린가 라는 그런 논문도 비판하는 논문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다. 트라이를 쓰는데 저장 공간이 좀 커지는 단점도 있다. 그리고 콜리전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가 이제 제너러티브 리트리버의 단점이 될 것 같습니다. 콜리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용인되는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해보거나 아니면 뭐 들어본 바로는 그게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이것 자체가 좀 매력적이진 않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만들긴 했는데 이런 단점은 있어 라는 게 좀 매력적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후속 작업에서 뭐 이걸로 논문 내려고 사실 그냥 대놓고 쓴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콜리전을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나중에 발표하려고 일부러 좀 먹잇감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트레이닝은 아까 다 설명했는데 인덱싱을 트레이닝하고 리트리버를 트레이닝합니다. 그래서 인덱싱은 일종의 기억을 하는 거죠. 이 다큐먼트는 이 다큐먼트 아이디야 라고 모델이 메모라이징 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리트리버는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다큐먼트 아이디를 생성해내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 방식을 이제 티처 포싱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RNN도 사실 생각해보면 티처 포싱이죠. 이전 아웃풋이 다음 인풋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보면은 이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볼드체만 보면 되거든요. 그게 그냥 자기들이 제일 잘했다라는 거여서 그래서 DSI가 이제 저 정도 나왔는데 뭐 BM25랑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듀얼 인코더라고 메소드 부분 보시면 듀얼 인코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댄스 리트리버 부분인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잘했다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이 잘 보이시진 않지만 그 시멘틱하게 인덱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나이브하게 인덱싱을 한 건데 빨간색이 그리고 듀얼 인코더, 그러니까 댄스 리트리버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사실 나이브를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이렇게 굉장히 낮고 뭐 근데 반해서 시멘틱을 쓰면은 굉장히 잘 나온다. 퍼포먼스가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콜리전에 문제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DSI는 완벽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굉장히 웃기지만 이 후속 논문이 이제 이 뉴럴 코퍼스 인덱서 NCI라는 논문인데 같이 뉴립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논문이랑 그거를 좀 깔려고 만든 NCI라는 논문이 같은 이제 학회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쓴 시기가 달라서 그렇게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네. 그래서 DSI가 충분하냐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DSI는 계속 제가 T5 얘기를 했지만 DSI에서는 사실 트랜스포머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썼었어요. 그래서 NCI에서 이제 T5를 썼는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하이어러키컬 스트럭처를 좀 구분할 수 없게끔 좀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썼다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모델이 약간 오버피팅 되기 쉽다. 제한된 트레이닝 데이터가 적다. 그래서 NCI는 그 트레이닝 데이터를 어그먼테이션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늘리는 생성해서 학습 데이터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발표에서는 뺐어요. C이라는 논문이 또 있는데 이것도 제너러티브 리트리버 논문이거든요. 이게 이제 DSI와 NCI 사이에 나온 논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두 개의 논문이랑 좀 결이 달라요. 아까 전처럼 NCI도 결국에 다큐먼트 아이디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리트리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C는 그 다큐먼트 내에 있는 직접 그 서브 샘플을 생성하게 됩니다. 다큐먼트 아이디를 쓰지 않고 그 다큐먼트 안에 있는 서브 샘플을 그대로 생성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좀 결이 다른 것 같아서 뺐고 그리고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FL 인덱스 뭐 그런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생명 쪽에서 많이 쓰는 거라고 하는데 염기 서열 분석할 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그래서 C이라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결국에 N그램을 아키텍처에서 인덱스로 사용을 했고 긴 다큐먼트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오래 걸리겠죠. 그 N그램을 다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NCI라는 논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 프리프로세싱은 완전히 DSI랑 똑같고요. 여기서 추가된 거는 이제 쿼리 제너레이션 부분이랑 이제 이거는 이제 파워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인데 파워 디코더를 통해서 좀 더 성능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전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프리프로세싱은 뺐고요. 그래서 쿼리 제너레이션부터 보면은 말 그대로 다큐먼트가 들어오면 그랬을 때 쿼리가 먼저 문제점을 살펴드리면 하나의 쿼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다큐먼트가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의 다큐먼트에서 여러 가지의 쿼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다큐먼트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 문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큐먼트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모델이 학습할 때는 다큐먼트 하나당 쿼리 하나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오버피팅이 되겠죠. 그 쿼리가 아닌 다른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 다큐먼트를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못 찾을 가능성이 되게 크겠죠. 그래서 하나의 다큐먼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쿼리를 만들어내는 쿼리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일종의 이제 데이터셋 어그먼테이션이죠. 그러면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학습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제 베리언스가 줄어드니까 학습 이제 좋아집니다. 성능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 그림이 그걸 나타낸 건데 다큐먼트를 넣으면 쿼리 제너레이션 모델이 제너레이티드 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그라운드 트루스 쿼리가 이거 초록색인데 이 보라색이라는 새로운 쿼리를 만들어내서 보라색과 파란색 간의 매칭을 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모델이 다양한 것을 학습할 수 있겠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거의 끝났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리픽스 어웨어 웨이트 어댑티브 디코더 파워 디코더라고 하는데 파워 디코더는 무슨 역할을 하냐? 결국에 아까 DSI에서 문제라고 지적이 되었던 하이어러키컬 함을 좀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큐먼트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121이라고 한다면 DSI에서는 첫 번째에 나온 1과 세 번째에 나온 1을 같은 거라고 칩니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 하이어러키컬하게 내려왔는데 앞에 1과 뒤에 1이 다를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의미적으로 다를 가능성이 더 높은데 DSI는 그것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만 같으면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콜리전이 굉장히 더 많이 발생을 했고 1, 2, 3이라는 거랑 2, 3, 3이라는 것이 있을 때 두 다큐먼트 아이디의 세 번째가 3이 똑같지만 그거를 이제 사실 시멘틱을 생각해보면 앞에 프리픽스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 다르게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 같은 3은 이해되시나요? 근데 DSI에서는 그것도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사실 하이어러키컬하게 할 필요가 없죠. 굳이 뭐
그렇기 때문에 콜리전도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고, 그래서 이 파워 디코더는 그거를 좀 구분해서 디코딩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거를 학습을 할 때 첫 번째 1이랑 세 번째 1은 다른 거다. 그리고 얘의 세 번째 3이랑 얘의 세 번째 3은 다른 거다라고 학습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은 사실 무시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당연하겠지만 DSI보다 나중에 나와서 더 좋고요. 그리고 C보다도 비슷하거나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recall at 뭐뭐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검색에서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recall at 10이라고 되어 있으면 10개를 리트리브를 했는데 그 중에 답이 있다는 게 뭐 89다라면은 89%가 10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답이 있다라는 것이고, recall at 100이면은 100개를 리트리브를 했는데 그 중에 답이 있을 확률이 94.75다.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아마인 것 같고요. MRR은 이제 까먹었습니다. 이제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제가 정확한 건 까먹었습니다. 이제 좀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리콜 at 10이나 그 프리시전 at 10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장 단점이 순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맞춘 거야. 근데 그러면 사실 10번째 나온 답이랑 첫 번째로 맞춘 답이랑은 솔직히 다른 거잖아요. 가장 관련 있는 게 첫 번째인데 10으로 예측을 했으면 사실상 틀린 건데 리콜의 10이나 프리시전의 10은 그거를 이제 같이 정답이라고 그냥 퉁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측된 결과들의 순위를 고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마 MRR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는 거의 전부이고, 그리고 혹시나 제 발표를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음 논문들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왜 비웃죠? 장난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쉬고 하는 게 아, 그럴까요? 시간 10분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